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네 번째 확진자가 172명을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의 거주지인 평택에선 시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어린이집뿐 아니라 모든 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오늘 30일과 31일 전세기로 중국 우한 지역 교민 700여 명을 송환합니다. 이들은 국가가 지정한 장소에서 14일 동안 격리 생활을 하게 됩니다. 격리 장소로 거론된 천안에선 주민 반발이 나옵니다. 중국 내 사망자가 106명, 확진자도 하루 사이 2천여 명이 급증하면서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인의 국내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닷새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제1교역국인 중국을 대상으로 입국 금지가 가능할지 따져봅니다. 미투 의혹이 제기된 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야당에선 스토리 위주 인재 영입 쇼가 부른 참사라는 비난이 나왔습니다. 가스 폭발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무허가 펜션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천 숙박업소로 5년 동안 홍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2,700톤씩 쌓여가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이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첫 사망자가 나왔고 우한은 사실상 모든 것이 멈춰선 유령 도시로 변했습니다. 하루에 환자가 수천 명씩 늘어나면서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일 뿐 이 공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결국 우한시에 고립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전세기 4편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고서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에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월 30일, 31일 양일간 전세기를 보내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주 우한 총영사관이 어제부터 귀국 희망을 접수한 결과 우한시와 인접 지역에서 교민 7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정부는 우한시에 전세기 4편을 투입해 우리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심 증상자는 탑승시키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전세기 2대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한두 명씩 동승합니다. 현지에서 이송되고 국내에 머무르시는 동안 감염증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겠습니다. 정부는 전세기 운용 비용을 우선 예산으로 충당한 뒤 다음 달쯤 탑승객에게 성인 기준 30만 원씩 받을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세기에 중국 정부에 전달할 마스크 200만 개, 방호복 보호경 각 10만 개 등 의료 구호 물품을 실어 보냅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정부가 투입하는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우리 국민은 700명이 좀 넘습니다. 의심 환자는 배제하기로 했습니다만 이 가운데는 잠복기 환자나 무증상 환자가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일단 임시보호시설에서 2주가량 귀국 교민들을 격리 수용할 계획인데 격리시설이 거론되는 천안 주민들이 벌써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떤 방식으로 교민들을 귀국시킬 것인지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박재훈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귀국을 신청한 우한과 주변 지역의 교민 700여 명은 자가 교통수단을 통해 우한 시내 4곳으로 집결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12대의 셔틀버스가 티안해 국제공항까지 수송합니다. 이후 국내에서 파견된 검역관들의 검사를 받은 뒤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333과 보잉 744에 나눠 탑승합니다. 전세기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국제공항에 착륙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국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임시보호시설에서 약 2주간 머뭅니다.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전파되거나 또 확산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및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장소는 천안에 위치한 우정공무원교육원과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천안 주민들은 물론 인접한 충북 지역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에서는 반대 시위들도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환자가 발생할 경우 근처 병원에서 대응하는 것까지 감안해야 한다며 의심 증상이 없는 교민만 수용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의심 환자 2명이 새로 신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새로운 확진 환자 발생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어제 확인된 4번째 환자의 동선을 확인한 결과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졌습니다. 보건당국은 이 가운데 밀접 접촉자로 추정되는 95명은 자택 격리 조치였습니다. 배상윤 기자가 계속해서 보도하겠습니다. 4번째 확진자인 55살 남성은 입국 당일인 20일 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평택에 온 뒤 택시를 타고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감기 증세가 나타나자 자가용을 이용해 병원과 약국을 찾았습니다. 이후 사흘가량 자택에 머물다 발열 증세가 계속 있자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약국에 선생님이 사서 왔는데 선생님 다 팔렸다고 해서 제가 특히 지금 알바 가야 되는데 근처라서 또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보건소 진료 뒤 격리되기까지 우한에서 타고 온 비행기와 버스, 병원과 약국 등에서 모두 172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 가운데 95명은 가까이서 접촉해 자택에 격리했습니다. 입국 다음 날부터 증세가 나타난 것이 불확실해 항공기 동승객까지 밀접 접촉자에 포함시켰습니다. 너무 입국하자마자 발병을 하셨기 때문에 경미한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질병관리본부는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고 새로운 의심 환자 15명에 대해선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 보건소도 우한에 다녀온 20대와 30대 남성 2명이 의심 증세를 보여 자가 격리하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이 4번째 확진 환자는 귀국한 뒤 엿새 동안 평택에 머물면서 병원, 약국도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택은 중국과 가까운 항구 도시여서 중국인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죠. 5년 전 메르스 사태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곳도 평택이어서 지금 평택 주민들의 불안감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단 어린이집 유치원에 임시 휴원령이 내려졌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오늘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평택항은 하루에 선박 7척이 평택항과 중국을 오갑니다. 대합실은 중국으로 가는 보따리상으로 붐빕니다. 인구가 몇 명인데 마스크 다 끼워야 되는데 못 알아주는 충격이가 막 싫었잖아요, 건강이. 평택항 중국인 입국자는 하루에 1,000명이 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번째 확진자도 평택에서 엿새 동안 지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지자체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평택시는 지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임시 휴원령을 내렸습니다. 휴원령이 내려진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평택시는 31일까지인 휴원령을 연장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 부부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법정님하고 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게 뭐 며칠 휴원을 해서는 되겠냐 그런 말씀도 하시고. 평택은 5년 전 메르스 당시에도 첫 확진자가 나오며 감염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여객선사들은 오늘 저녁부터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 운항을 전면 중단했지만 중국행 화물선은 기존대로 운항될 예정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설 연휴가 지나고 마스크 착용하고 나온 분들도 부쩍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우한을 빠져나온 중국인 6천여 명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오늘은 특히 일부 초중고등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생,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개학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마스크를 쓴 학생들이 엄마 손을 잡고 등교합니다. 여느 때와 달리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다른 학교는 다 개학 안 했는데 저는 엄청 많이 했어요. 개학도 했고 뭐 단체에 뭐 급식도 갔다 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불안하긴 하죠.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1년이 가까운 사람 1년 다 얘기하고 살진 않잖아요. 다 밝히지도 않고. 오늘 초중고 110곳을 시작으로 개학이 잇따르자 서울교육청에는 개학을 연기해달라는 시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개학 연기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정부는 개학을 연기할 상황은 아니라고 선을 그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서울의 대학은 외국인과 진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캠퍼스 투어도 중단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예약은 취소를 했고요. 당분간은 그 외부 투어를 받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것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 조금 더 구체화될 것 같아요. 일부 대학의 어학당들은 중국인 유학생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부 대책 점검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이 최근 14일 이내 우한에서 들어온 입국자 3천여 명의 명단을 확보하긴 했는데 이 가운데 60%가 소재 파악이 쉽지 않은 중국인이어서 가뜩이나 부족한 인력에 헛팀만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콜센터 90여 명의 상담 직원들이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묻느라 분주합니다. 최근 중국 우한을 다녀오신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 증상이 있으신 것은 아닌지 확인차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3일부터 26일 사이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은 3,023명. 심사평가원은 내국인 1,166명에 대해 매일 전화를 걸어 발열 등 의심 증세 발생 여부를 확인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에도 이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 전수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문제는 입국자의 60%가 넘는 1,857명이 중국인 등 외국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핸드폰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은 이들의 출국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국내에 머무는 외국인들은 경찰청 등과 함께 소재지를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새 소재지 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여주기식 전수조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늘부터는 인천공항의 검역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아무 증상 없는 무증상 입국자가 나타나면서 단순 열 감지만 가지고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발 항공기 승객은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다고 신고한 사람들은 곧바로 격리돼서 추가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공항 상황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를 쓴 채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 검역관에게 노란 종이를 제출하고 검역관은 이마에 기계를 대고 열을 측정합니다. 한쪽으로 분리된 의심 환자들은 방역복을 입은 직원에게 추가 문진을 받습니다. 두통, 콧물, 기침한 사람들은 이제 옆칸으로 가셔라 해가지고 이제 옆에서 방독면 쓴 사람들이 열 체크하고. 인천공항 검역소 측은 검역 강화 첫날 격리 대상자가 다소 늘었다며 국내에 주소지가 없어 자가격리가 불가한 입국객들은 별도 시설에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온 모든 입국자들은 기내에서 받은 건강상태 질문서에 발열이나 오한, 기침 등 이상 증세가 있었는지 체크해 제출했습니다. 질문서에는 약을 복용했거나 현지 병원을 방문했는지, 동물을 접촉했는지 표시하는 칸도 있습니다. 어디 방문했는지, 우한을 방문했는지, 추가적으로 먹는 약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하고. 중국발 비행기를 탄 승객들은 검역 강화 조치에 잔뜩 긴장했지만 저희 딸은 좀 두렵다 그래서 식사도 안 했어요. 마스크 벗는 게 두렵다 그래가지고. 기내에서 미리 작성한 질문서를 제출하며 발열 체크도 해서 우려했던 큰 혼잡은 없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겪는 일입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근거 없는 유언 비어와 괴담이 벌써 퍼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확진자가 대형 쇼핑몰을 갔다더라. 길거리에서 중국인 환자가 쓰러지는 걸 봤다처럼 공포를 조장하는 것이 가짜뉴스의 특징인데 정부도 강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짜뉴스에 맞춰보겠습니다. 길거리에 서 있다 그대로 쓰러지는 남성.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를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유포되고 국내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오면서 네티즌들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세 번째 확진자인 50대 남성이 고양시의 대형 쇼핑몰을 방문했다는 글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남성의 동선을 자체 추적하는 등 혼란에 빠지자 보건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자의 핸드폰 GPS 추적을 했고 카드 사용 내역도 조회를 했고 또 환자분의 본인에게도 질문을 했는데 스타필드는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여론의 의심은 끊이질 않습니다. 인천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중국인이 쓰러졌다. 119 대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환자를 이송하더라 등의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쓰러진 중국인 괴담이 확산되자 서울교통공사는 신종 코로나와 무관한 취객이라고 발표했죠. 현장 회복돼서 미이송 이런 환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의심 정황은 전혀 없는 거고요. 예, 이송을 한 게 없으니까요. 연간 100만 명의 중국인이 방문하는 제주에서는 첫 중국인 확진 환자가 나와 모 병원이 봉쇄됐다는 구체적인 글까지 등장했지만 역시 헛소문이었습니다. 또 폐렴 환자 눈을 보기만 해도 전염된다. 손 세정제도 소용없다 등의 괴담도 퍼지고 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알코올 70% 정도 포함된 손세정제로 바이러스가 죽기 때문에 그건 루머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종 코로나 최초 보도부터 20일간 하루 평균 892건이던 인터넷 관련 정보량은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지난 20일 8,000건을 넘더니 다음 날 12,000건, 27일에는 65,00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잘못된 정보가 더 확산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더 정확한 정보를 많이 주고자 하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게시물에 삭제 조치 방침을 밝혔습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응급실 폐쇄 등의 허위글을 올린 시민들이 경찰 조사도 받았죠. 관계부처는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공포심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고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진자 2명은 5일 동안 놓쳐 초기 대응 논란을 낳았습니다. 유언비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뢰 회복도 필요합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확진 환자 발생 8회 만에 의료 현장을 찾아서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의 경각심을 높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정부의 늑장 대응과 초등 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마스크 차림의 문재인 대통령이 감염병 대응 현장인 국립중앙의료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전에 이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던 이른바 세 번째 확진자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각심도 주문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제대로 해야 될 업무를 주소 안 하고 있는데 각 의료기관에 정책 경각심을 주고. 하지만 야당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는 주의 단계 때부터 현장을 다니며 정부를 비판하더니 이번에는 경계 단계가 돼서야 직접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하며 본인 입으로 요구했던 대처들을 잊으셨습니까? 그대로나 대처하십시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처음부터 우한시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전원에 대해 추적 조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한국과 중국 간 여행객 이동을 최소화할 대책을 적극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방문했던 평택의 의원은 이 환자의 우한 여행력을 미리 알았습니다만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의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덕분인데 정작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거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원영 기자입니다. 환자 이름을 조회하자 그동안 처방받았던 약물 리스트가 나옵니다. 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이른바 DUR입니다. 정부는 이 DUR에 감염병 위험 지역을 다녀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여행 이력 정보, ITS도 함께 제공합니다.
한 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지금 우한폐렴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력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번째 확진자가 내원한 평택의 한 의원에서는 우한 여행 이력이 떴는데도 보건당국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우한 여행력을 DUR로 확인은 했고 경미한 그런 몸살 기운이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동네 의원 3만여 곳 가운데 37%는 해당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아예 프로그램 자체를 모르는 의료기관도 적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에서 중복 처방 그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 들어오는데 여행 갔다 온 그런 기록 같은 거. 의사협회는 프로그램 설치와 사용을 회원들에게 권고하면서도 시스템 활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정부 자체의 방역 시스템 구축을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중국인 입국 자체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벌써 50만 명 이상이 동의했을 정도인데 중국인 입국 금지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또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외교부를 출입하는 이채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지금도 중국인들이 입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자와 비행기 티켓만 있으면 누구든 입국할 수 있습니다. 요즘도 하루 평균 3만 명 정도가 국내로 들어옵니다. 다만 중국에서의 입국자는 공항에서 건강질문지를 작성하고 검역대에서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데 숫자가 많아 3번과 4번 확진자처럼 무증상 입국자는 걸러지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3만 명씩이나 입국을 하고 있고 또 무증상 입국자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인 입국 금지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은 나왔습니까?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어제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동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WHO나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WHO가 어떤 결정을 하면 이 결정에는 강제성이 있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조치는 취할 수가 있겠군요. 그럼 중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인접국 위주로 먼저 좀 보시죠. 북한이 가장 먼저 국경을 폐쇄했죠. 또 베이징 항공편을 취소했고 중국인의 북한 입국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한 번 확산이 되면 국가적 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북한에 이어 몽골이 두 번째로 국경을 폐쇄했고요. 말레이시아는 우한이 속한 후베이성에서 오는 사람을 막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우한에서 온 관광객 전원을 어제까지 귀국시켰고 중국인에 대한 도착 비자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대만은 중국인 관광객 6천여 명을 오늘까지 모두 내보낸다고 합니다. 예, 주변국들의 상황이 이렇다면 우리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한데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 사태 때도 중동이나 중국에서 넘어오는 사람을 차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가장 큰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경을 폐쇄하면 미입국자가 생기는데 그렇게 하면 검역에 구멍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입국을 차단하면 경제적인 문제가 적지 않겠죠. 또 외교적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죠. 네, 맞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2014년 에볼라 사태 때 호주와 캐나다가 발병국 국민에 대해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가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국민들의 불안감도 이해는 됩니다만 정부도 고민이 많겠군요. 예, 이채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중국 현지 소식 알아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세 자릿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우한이 위치한 후베이성에서 100명, 베이징뿐 아니라 상하이 등에서도 1명씩 사망하면서 현재까지 106명입니다. 문제는 전염 속도입니다.
지난 24일 830명이었던 확진자는 나흘 사이에 6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석 달 뒤에는 수십만 명이 감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유혜림 기자가 2002년 사스와 확산 속도를 비교해봤습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하루 새 1,700여 명이 늘어 4,500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도 26명이 추가돼 106명이 됐습니다. 발원지 후베이성 외에 수도 베이징과 허난성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의 확산 속도는 사스보다 훨씬 빠릅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 처음 발생한 뒤 약 6개월 만에 확진자가 4,500명을 돌파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50여일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2배 이상 빠른 셈입니다. 홍콩의 한 전문가는 이미 4만 4천 명이 감염됐다며 최악의 경우 4월 말에 수십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Inclusive of those who might have been incubating and therefore had not shown any symptoms yet, the number approaches 44,000. 중국 내에선 우한과 후베이성 출신을 향해 극한의 경계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입구를 흙과 벽돌로 막는 곳이 늘고 총을 들고 보초를 서거나 통나무와 빗자루를 휘두르며 외부 사람을 내쫓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발원지에서 왔다는 이유로 호텔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우한시에 고립된 주민들은 할 수 있다고 외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일본에서 중국 우한 지역에 방문한 적 없는 60대 버스 기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지역 내 감염인데 일본에서 이 같은 감염 사례는 처음입니다. 이 확진자는 우한에서 온 관광객을 태우고 2차례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오늘 일본에서 확인된 2명의 감염자 중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는 60대 남성이 포함됐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나라현에 사는 버스 기사인 이 남성은 이번 달 2차례 우한에서 온 관광객들을 태운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기침과 오한 증상에 병원을 찾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일주일 뒤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25일부터 입원했고 검사 결과 감염이 오늘 확인된 겁니다. 일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는 현재까지 모두 6명. 일본 내 환자 중 우한 체류 이력이 없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람 간 전염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환자 1명도 중국 상하이에서 출장 온 중국인 여성 동료에게 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세계 증시에도 바이러스 공포가 덮쳤습니다. 이 코스피 지수는 15개월여 만에 최대 낙폭 기록을 갈아치웠고 환율도 훌쩍 치솟았습니다. 이 앞선 리포트에서 신종 코로나가 사스보다 전염 속도가 2배 이상 빠르다고 전해드렸는데 경제 역시 이 같은 상황이 나오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설 연휴 쌓인 충격은 개장 직후부터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코스피는 2020선을 내주며 급락세로 출발해 장중 한때 4% 가까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낙폭은 미중 무역 갈등 우려가 심화되던 2018년 10월 11일 이후 1년 3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코스닥도 3% 넘게 동반 하락했습니다.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5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중국과 연관성이 큰 화장품, 여행, 항공주 등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서 어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2% 넘는 낙폭을 기록했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던 뉴욕 증시도 간밤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연휴 사이 이제 쉬고 있었던 부분들이 이제 한데 몰려서 시장의 어쨌든 공포가 좀 더 극대화되는 어떤 양상으로 좀 치닫지 않는가. 증권가에선 2003년 사스 때보다 빠른 확산세를 지적하며 실물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달러와 금 등 안전자산 가치는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긴급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과도한 우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면서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무입니다.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 역시 초비상입니다. 우선 주재원을 철수시키고 출장 금지령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이뮤진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 공장을 둔 대기업은 SK종합화학과 포스코 두 곳입니다. SK종합화학은 주재원 10명 가운데 9명을 설 연휴 전 국내로 복귀시켰고 남아있는 임원 1명도 정부 전세기로 귀국시킬 예정입니다. 귀국한 직원들은 당분간 재택근무를 하면서 건강 이상 여부를 측정을 하게 되고 포스코도 우한 강판 공장 중단 기간을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하고 주재원 4명 철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한 이외 지역에 거점을 둔 기업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TF를 구성해 비상 대응에 나섰고 LG전자는 우한 출장 금지령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화도 전 계열사의 중국 출장을 원천 금지시켰습니다. 현대차는 중국 주재원을 자택 휴무시키고 가족들의 국내 복귀를 권고했습니다. LG상사는 주재원 가족 전원 귀국을 결정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진출 기업의 생산과 영업 차질이 우려됩니다. 최소화는 하긴 하는데 워낙 공정이 크다 보니 중국 출장 자체를 아직 막을 수는 없는 거고. 주요 여행사는 이번 주 중국 여행을 위약금 없이 100% 취소 조치했고 에어서울 등 저비용 항공사들은 우한 외 다른 중국 노선까지 운항 중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50대 남성이 길 가던 30대 남녀의 흉기를 휘둘러 남성이 숨졌습니다. 어깨를 부딪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찰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주택가에 멈춰섭니다. 지난 26일 새벽 1시쯤 서울 효창동의 한 다가구 주택 주차장에서 53살 남성 A씨가 30살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빨리요. 그래서 빨리 왔습니다. 앞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길을 가던 중에 B씨와 어깨가 부딪히자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말다툼 끝에 자신의 거주지인 이곳 다가구 주택에 들어가 흉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피해자들이 가고 있는 길을 쫓아가서 그 피해자 집 앞에서 그 사건이 발생한 거죠.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있던 여성도 폭행을 당해 얼굴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2달 전쯤 이사를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셨다는데 발톱이 튀어나왔는데 집대를 한달 밀렸대요. 경찰은 A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한 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가스 폭발로 9명의 사상자를 낸 동해 무허가 펜션이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추천 숙박업소로 5년 동안 홍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가 무허가 펜션의 불법 영업을 홍보해준 셈입니다. 사고 발생 뒤 무허가 펜션이라서 단속을 못했다는 해명을 내놨던 동해시. 이번에는 어떤 해명을 내놨는지 이승훈 기자 리포트 보시죠. 강원도가 운영하는 관광 안내 홈페이지입니다. 각 시군의 관광 명소와 축제, 숙박업소 등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무허가로 영업하다 폭발 사고가 난 펜션도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펜션의 위치와 객실 사진, 전화번호는 물론 각종 홍보 내용도 담겼습니다. 강원도는 불법 펜션인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는 시군에서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올리고 있습니다. 시군에 등록돼 있는 업소인 거죠. 동해시 관광 홈페이지에도 사고 펜션의 버젓이 소개됐습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등록돼 지난 9년 동안 단속하지 못했다던 동해시의 해명과 상반됩니다. 숙박 취소로 돼 있거나 이러진 않고 정상적인 신고가 된 거는 이제 아니니까 빠져나갔고. 지자체는 숙박업소 홍보 용역을 맡긴 뒤 5년 동안 확인조차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강원도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용역사가 이제 파악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강원도와 동해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관광 홈페이지에서 사고 펜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경찰은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점검 과정 문제까지 수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1,700억 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공항 내 보안구역 통행이 자유로운 면세점 직원도 있었는데 특수 제작한 복대를 차고 검색을 피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인천공항 상주 직원 전용 통로입니다. 출국장에서 면세구역으로 이어집니다. 23살 A씨 등 공항 면세점 직원 4명은 이 통로를 외화 밀반출에 이용했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외화 반출 조직이 개발한 특수 장비를 착용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며 외화를 날랐습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최대 2억 원씩 외화를 운반할 때마다 수고비로 최대 50만 원을 챙겼습니다. 면세점 직원이 외화 밀반출에 가담했다 적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촉수 검사를 하더라도 실리콘의 촉감 때문에 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외화를 밀반출한 10개 조직을 적발해 32살 B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공범 48명도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외화 1,700억 원을 중국 등 6개 나라에 밀반출했습니다. 반출 상한액 제한이 없고 증빙 서류도 필요 없는 여행경비 신고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밀반출한 외화는 가상화폐 구매나 환치기 등에 썼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206억 원대 환전을 돕고 1,3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시중은행 부지점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 영입 2호였던 원종건 씨가 과거 데이트 폭력 논란에 휩싸이면서 스스로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는 출마를 하지 말아달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종건 씨가 미투 논란 하루 만에 출마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앞서 전 여자친구는 원 씨가 교제 당시 성폭력과 여성 혐오 발언 등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씨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페미니즘은 숙명이자 시대정신이라고 말한 것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적인 영역이라 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권은 무책임한 인재 영입의 결과라고 일제히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성추문과 미투의 폭로의 끝이 어디인가 싶고 가히 더불어 미투당이라 불려도 오명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인재 영입쇼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은 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게 불출마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본인이 결심하지 못해 오늘 회의에서는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심사 상태로 남겨뒀습니다. 또 평가 하위 20%에 속한 현역 의원 22명에게 개별 통보를 마치고 모레까지 이의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핵심 조사 대상자들이 줄줄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무산되고 불출석 버티기까지 더해지면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6일 소환을 통보했지만 황 전 청장은 총선 출마 준비 등을 이유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황 전 청장은 자신의 SNS에 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아야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2월 4일 이후 검찰 요청에 맞춰 출석하겠다고 다시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뽑은 수사 지휘 라인으로 물갈이되는 다음 달 3일 이후에 나오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이강철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세 차례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6.13 지방선거 당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총선이 임박하면 강제조사는 사실상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3일 신임 중간 간부가 부임하는 것도 변수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인사 발령일 전에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일부 피의자를 먼저 기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2,700톤씩 쌓여가고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 수거 대란이 우려됩니다. 왜 그런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새벽에 음식 쓰레기를 수거한 트럭들이 한낮까지 줄지어 서 있습니다. 보통 4-5시간은 기본이고 일하는 시간보다도 기다리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니까.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잔반 돼지 급여가 금지되자 수거량이 폭증해 처리에 과부하가 걸린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90%를 차지하지만 퇴비 등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은폐수가 특히 문제입니다. 이곳은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한 업체의 저장고입니다. 평소보다 6배 많은 은폐수 600톤이 6개월째 처리되지 못하고 저장돼 있습니다. 업계는 새학기, 학교 급식 잔반까지 추가되면 수거 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은 음식물 처리에 대한 수용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도 매일매일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은폐수 처리 방안은 없을까? 인천의 이 소각장은 하루 90톤의 은폐수를 태웁니다. 암모니아 성분이 있는 은폐수를 요소와 섞어서 소각로에 분무 형태로 뿌려 대기오염 물질인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바꾸는 겁니다. 요소수의 약 30%에서 40% 정도를 절감해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부수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폐수를 재활용하는 소각시설은 전국 245곳 중 7곳에 불과합니다. 은폐수가 현행법상 폐기물이어서 이를 태우면 그만큼 다른 폐기물을 소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폐수를 폐기물이 아닌 대체재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거세지만 환경부는 소각시설마다 성능이 다르다며 부정적입니다.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감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소극적이다, 소홀하다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돼지 잔반 급여 금지에 업체 폐업까지 잇따르면서 수도권에서만 2,7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매일 적체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군복무를 했다가 적발됐다면 다시 군대에 가는 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태용 기자입니다. 37살 남성 유모 씨는 2013년 3월부터 3년 동안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했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지 2년이 지난 2018년 병무청으로부터 현역으로 다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군 지정업체에서 근무하다 이후 14개월간 한 사기업 연구소로 전직해 일했는데 이 연구소를 유 씨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병역법은 대표이사가 4촌 이내인 회사에서 대체 복무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 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병무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신의 근무 기간에 아버지가 건강 등을 이유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을 적용하지 못하면 전문 연구요원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유 씨는 그런데 병역법 혐의 형사재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대표이사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상급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유 씨의 재입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안무와 철학을 현대미술로 표현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K-팝 스타와 현대미술의 만남이 미술관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스크린에서 빠져나오려는 듯 다급한 몸부림. 벽면 전체가 빠르게 움직이며 팽창합니다. 영국에서 활동하는 강희연 작가가 방탄소년단의 안무에서 영감을 받아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계속 씬을 넘어가서 팽창을 하고 성장을 해나가고 확장되는 느낌을 어떻게 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어요. 뿌연 안개 속 7개 강렬한 붉은 빛이 오묘한 조각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영국 작가 앤 베로니카 얀센스의 작품 로즈는 낮과 밤 사이 해질녘의 다채로운 빛을 보여줍니다. 독창적이고 다양한 음악을 추구하는 BTS의 철학을 담았습니다. 어디서 계기와 영감을 받고 이렇게 빛으로 예술을 하려고 했는지. I'm looking a lot of sunset, sunrise, effect of the light on the water, and all this physical and optical aspect of the light. 동방신기 사진 옆으로 빨려 들어갈 듯한 터널이 뚫려 있습니다. 설치미술가 이반 나바로가 동방신기의 안무를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입니다. 나바로는 빛을 주제로 네온, 거울, 형광등 등을 활용하는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입니다. K-팝이 현대미술과 협업으로 세계 미술 시장의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사실 상식적이지 않은 것이 상식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주변에. 오늘 뭐 또 비상식적인 일이 또 한번 벌어졌더군요. 김광석은 1995년 생애 마지막 공연을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 소식을 들었습니다. 900명이 뭐 이렇게 깔려 있다고 슬렁거리시네. 그는 많이들 안 다쳤으면 좋겠다며 예정에 없던 노래 한 곡을 꺼내 들었습니다.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시작하겠습니다. 거꾸로 뒤집힌 세상을 풍자하는 이 노래는 원래 밥 딜런의 사랑 노래였습니다. 그걸 1970년대 포크 가수 양병집이 거꾸로 역자를 제목으로 붙여 번안했고 김광석이 다시 제목을 바꾸어 부른 것이죠. 비행기가 물속으로 가고 돛담배가 하늘을 날고 포수가 잉어를 잡고 낚시꾼이 참새를 낚고 그렇게 상식이 뒤집힌 사고는 2020년에도 어김없이 터졌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면서 소방 점검도 거부한 펜션 주인이 직접 주방 가스 공사를 했다가 설날 폭발해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동해시는 숙박시설 허가도 안 내준 펜션을 5년이나 추천 숙소로 홍보해왔고 소방서로부터 불법 통보를 받고도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강릉 펜션 가스 누출 사고로 꽃다운 고3 소년들이 화를 당한 지가 1년 조금 넘었을 뿐입니다. 그때도 무자격자가 보일러를 잘못 설치해 참극이 빚어졌고 전국 펜션을 모두 점검한다며 야단이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거기에다 이번엔 행정당국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무책임이 단단히 가세했습니다. 인재 중에서도 관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먹고 살만하다고 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터지는 어이없는 사고에 혀를 찹니다. 하지만 낚싯배와 급유선이 서로 알아서 비켜가겠거니 하다 충돌하고 불이 난 사우나에 방화문도 없고 스프링쿨러도 안 돌고 비상구도 막힌 것이 오늘 대한민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가 되고 우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재라는 말 이제 더 이상 쓰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물구나무를 선 세상에서는 헛된 꿈인 것만 같습니다. 1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아직도 이런 일이 였습니다. 내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은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만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부터 비가 시작된 동해안 지역은 모레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산간 지역에서는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동해안을 제외한 충청 이남 지역은 비의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5mm 미만으로 찔끔 내리는 수준입니다. 미세먼지와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에서 시작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8도, 청주와 대전 9도,
대구와 울산은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6m까지 거셀 것으로 보여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고온 현상이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유행하고 있는 우한발 신종 바이러스 명칭과 관련해서 국내외 언론들이 우한 폐렴,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등 여러 명칭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가급적 지역 명칭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약칭 신종 코로나로 쓰기로 했다는 점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1월 28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